정희야, 너 요즘 괜히 의심이 많아졌어. 나이 들어서 괴팍해진 거 아니야? 남편 민호가 저에게 던진 말이에요. 올해 67세인 제가 매주 일요일마다 집을 비우는 남편을 의심한다고 치매 초기 증상이라며 비웃었거든요. 사촌 조카가 아파서 가봐야 한다니까. 왜 자꾸 의심해? 하지만 저는 38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변명하는 사람의 말투를 모를 리 없죠.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갔어요. 그리고 제가 몰래 따라가서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만만하게 본 건 큰 실수였죠. 제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 거니까요.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올해 67세, 2년 전까지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은퇴 약사예요. 남편 오민호와는 1985년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최근 6개월 뭔가 이상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남편이 집을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정희야, 사촌 조카 집에 다녀올게. 조카가 당뇨가 심해져서 도움이 필요하대. 여보, 어떤 사촌 조카예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멀리 사는 친척이라. 연락이 뜸했는데 최근에 연락이 왔어. 남편의 대답은 항상 애매했어요. 더 이상하게도 그 일요일만 되면 남편은 평소 입지 않던 깔끔한 셔츠를 입고 면도도 다시 하고 나갔어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봤어요. 가짜 처방전을 들고 오는 사람, 보험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금 보이는 모습과 똑같은 공통점이요. 3월 어느 일요일, 남편의 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제가 쓰는 브랜드와는 전혀 다른 중년 여성이 쓸 법한 은은한 향이었어요. 여보, 오늘 사촌 조카네 집에 다른 분들도 오셨나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아, 그게 조카 며느리가 병간호하면서 가까이 있었나 보네. 하지만 그 대답은 즉석에서 만든 변명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일요일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돌아올 때는 만족스러워 보이고 평소에 안 하던 운동까지 시작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4월 둘째 주 일요일,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남편이 나간 지 3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남편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남편은 성동구 방향으로 가는 버스에 탔거든요. 4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성동구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어요. 낡은 5층 아파트였어요. 남편은 그 중 한 동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죠. 3층 302호. 남편이 들어간 집이었어요. 1시간 후 1층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었어요. 사장님, 이 동 3층에 어떤 분이 사세요? 아, 302호 말이에요. 이선영 씨가 살아요. 작년에 초등학교에서 명예퇴직하신 분인데 58세 정도 돼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가끔 중년 남자분이 오시긴 하던데 오늘도 오셨나 보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촌 조카가 아니라 이선영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통화 기록에 선영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메시지 내용도 의심스러웠어요. 내일 3시쯤 갈까? 응, 기다릴게 조심히 와. 정희가 요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그럼 어쩌지? 당분간 만나지 말까? 아니야, 내가 잘 처리하고 있어. 잘 처리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된 저를 그저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남편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옛 직장 동료, 김 과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님, 혹시 민호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나요? 정희 씨,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요. 아, 그거라면 이선영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교사였는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었나요? 민호랑 2년 정도 진지하게 사귀었는데 갑자기 헤어졌어요. 그 직후에 정희 씨랑 만나서 결혼한 거로 기억해요. 왜 헤어졌는지 아세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선영 씨가 결혼을 재촉했는데 민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망설이다가 헤어진 걸로 들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정희 씨랑 결혼하니까 선영 씨가 많이 상처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저와 결혼한 거였군요. 선영이가 결혼을 재촉해서 부담스러워서 헤어지고 더 여유롭게 접근한 저를 선택했던 거예요. 김 과장님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영 씨는 교육대학 출신의 똑똑하고 당당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너무 강하다고 하면서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정희 씨는 온순하고 남편을 잘 받들어 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사랑받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다루기 쉬워서 선택받은 거였어요. 그날 오후 지인의 도움으로 이선영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봤어요. 성동구 초등학교에서 30년간 근무했다가 작년에 명예퇴직한 교사라는 걸 확인했어요. 결혼하지 못했고 명예퇴직 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마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연락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계획했어요. 그들의 만남을 제대로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4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저는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린 끝에 남편과 선영이가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키가 중간 정도이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58세답게 차분해 보였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표정이 밝아지더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저도 멀찍이 따라가서 벤치 뒤편에서 대화를 들었어요. 민호야, 정희는 정말 모르고 있는 거야? 아직은 하지만 요즘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 잠시 만나지 말까? 들키면 큰일이잖아. 선영 걱정하지 마. 정희는 나만 믿고 산 여자야. 조금만 조심하면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속이 뒤틀렸어요. 저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무슨 방법? 정희가 나이도 들고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더라고. 그런 걸 이용해서. 이용한다는 게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니고 있어. 나중에 정희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재산 관리를 대신하는 거지. 이 대화를 듣고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해. 가능해. 요즘 정희가 의심 많아졌다고 이미 소문을 퍼뜨리고 있거든.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선영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정희도 67세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 남편. 선영이는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걸 봤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미안해할 건 없어. 우리가 결혼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바보였지. 집으로 돌아온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의 휴대폰을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6개월 전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연락해도 될까? 선영이, 어떻게 내 번호를? 동창회 명단에서 찾았어.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한 번 만날 수 있을까? 만나. 갑자기 왜? 그냥 옛날 생각도 나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해서. 오늘 만나서 정말 좋았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그때 그 감정이 남아있더라. 나도 그때 너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 무슨 문제? 정희와의 관계도 그렇고 재산 문제도 그렇고. 더 최근 메시지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희 명의로 된 자산이 많아서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지. 정희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 부인인데. 선영아, 우리 나이를 생각해봐. 나는 69세. 너는 58세야.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남편의 계획이 치밀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요. 5월 중순, 저는 조카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녹음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몇 번 더 관찰하면서 대화를 녹음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녹음 내용은 이거였어요. 정희가 요즘 자꾸 의심하니까 조심해야겠어. 그럼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기회야. 정희가 의심병에 걸렸다고 더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괜찮아. 내년쯤 되면 정희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약국을 운영했던 제가 이런 치졸한 계획에 당할 수는 없었어요. 먼저 변호사부터 찾아갔어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어서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정희 씨,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네요.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이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세요. 지금 가지신 녹음 자료도 좋지만 정희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임을 보여주는 의료 기록도 준비하시고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더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첫째, 남편 모르게 제 명의 자산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어요. 중요한 예금 1억 원을 다른 은행 두 곳으로 나눠서 옮기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어요. 둘째,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종합적인 인지능력 검사와 치매 검사를 받았어요. 모든 인지기능 검사에서 정상 범위 판정을 받았어요. 정식 진단서도 발급받았어요. 셋째, 남편이 주변에 퍼뜨린 소문들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약국 단골이었던 분들과 동네 상인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정희 씨가 치매라니요? 말도 안 돼요. 지난주에도 복잡한 약 상담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요. 사모님이 그렇게 똑똑하신 분인데 민호 씨가 왜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나 했어요. 한 달간의 철저한 준비가 끝나고 6월 초에 드디어 반격할 때가 왔어요. 6월 첫째 주 일요일, 남편이 나가려는 순간 제가 말했어요. 여보, 저도 같이 가겠어요. 뭐, 갑자기 왜? 사촌 조카가 아프다고 하시니까 약사였던 제가 한번 봐드릴까 해서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집에서 쉬어. 왜요? 혹시 제가 성동구 302호 선영 씨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정희야. 어떻게? 여보, 이선영 씨와 예전에 사귀셨죠?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다시 만나고 계시고요. 정희야,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국연인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노리려는 계획까지도요. 남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 맞아. 선영이랑 다시 만나고 있어. 그게 뭐 어때서? 여보, 살아봤는데 이제 내 인생도 좀 생각해보면 안 돼? 너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잖아.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저는 녹음기를 꺼내들었어요. 지난달 공원에서 나눈 대화예요. 정희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녹음 파일을 틀었더니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정희야,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예요. 벌써 변호사님께 상담받았어요. 2시간 후 우리 집에 선영이가 왔어요. 남편이 사정을 설명했는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희 씨. 안녕하세요, 선영 씨. 58세의 남의 남편과 만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선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라고. 저는 휴대폰 메시지들을 출력한 종이를 내밀었어요. 선영 씨가 보낸 첫 번째 메시지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연락했다고 하셨죠.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잖아요. 선영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죠? 민호 재산을 어떻게 할지 상의하는 대화들. 정희 후견인 신청까지 논의했잖요. 이것도 사랑인가요? 정희 씨, 오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공원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틀었어요. 남편과 선영이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정희가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증거를 만들어가면서. 선영이는 완전히 위축됐어요. 선영 씨, 처음에는 망설이시더니 결국 동조하셨죠. 부인의 재산을 노리는 일에. 저는 정말 민호를 사랑했어. 사랑이라고요? 58세까지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연락한 게 사랑이에요. 선영이가 남편을 쳐다봤지만 남편도 변명하지 못했어요. 선영 씨, 착각하지 마세요. 민호가 저와 바로 이혼하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재산 때문이에요. 지금 이혼하면 절반을 나눠줘야 하니까
제가 침에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선영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민호야, 그게 정말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김 변호사님과 함께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희 씨, 남편분의 불륜과 재산을 노리는 시도가 명확하니까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할 거예요.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통상적인 5,050보다는 유리하게 6,04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자료도 별도로 800만 원 정도 청구할 수 있고요. 총 자산 10억 원의 60%면 6억 원이에요. 서초구 아파트 8억 원을 제가 가져가려면 남편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해요. 하지만 제가 가진 현금 2억 원으로 가능했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상담했어요. 남편이 주변에 치매 의심 소문을 퍼뜨린 것도 명예훼손이에요. 정신적 피해에 대해 300만 원 정도 더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과 선영이도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대응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 선영이는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명예퇴직한 교사라서 사회적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씨, 제발 합의로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선영 씨, 부인의 재산을 노리면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그때는 정말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못했어요. 사랑 때문이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주변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요. 약국 단골이셨던 몇 분이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정희 씨, 민호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사모님이 치매라고 소문내고 다녔다면서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너무 흥미 위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은 동네 다니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특히 제가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죠. 하지만 심한 비난은 아니었어요. 그냥 실망스럽다는 정도의 반응이었죠. 9월에 첫 변론이 있었어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은 처음에는 강하게 나왔어요. 판사님, 제 아내가 지나치게 의심이 많아져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정신과 진단서가 제출되자 상황이 바뀌었어요. 피고인께서는 원고가 치매 의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의료진 소견은 모든 인지 기능이 정상이네요. 그건 병원에서 잘못 봤을 수도. 녹음 파일이 재생됐을 때 법정 분위기가 더 싸늘해졌어요. 정의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어요. 그건 그냥 한 말이고, 실제로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한 말로 배우자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고 후견인 제도 악용을 논의했다는 말씀입니까?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소송이 6개월째 진행되면서 남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정희야,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지 말고 조용히 정리하자. 어떻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재산 분할 5,545로 하고 위자료는 400만 원 주겠어. 말도 안 돼요. 법정에서 이기면 6,040의 위자료 800만 원인데 왜 그런 조건을 받아요?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잖아.
여보, 저를 속이고 재산까지 노리셨으면서 이제 와서 빨리 끝내자고요? 남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소송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고 있었거든요. 선영이도 제게 따로 연락했어요. 정희 씨,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제발요. 저는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챕터 12 최종 판결 2024년 3월 1년 9개월 만에 최종 판결이 났어요. 재산 분할은 제가 58%를 가져가게 됐어요. 총 10억 원 중 5억 8천만 원이요. 서초구 아파트 8억 원을 제가 가져가고 남편에게 2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걸로 정해졌어요. 위자료는 6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은 200만 원이었고요. 여보, 이제 4억 2천만 원으로 선영 씨랑 새 출발하세요. 판결 후 남편이 다시 애걸했어요. 정희야,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함께 살았는데. 가혹하다고요? 그럼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던 계획은 가혹하지 않았나요? 정말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여보, 이미 늦었어요. 판결 이후 남편과 선영이의 삶이 바뀌었어요. 남편은 4억 2천만 원의 재산으로는 기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서초구를 떠나 경기도 수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더욱이 건설회사도 타격을 입었어요. 거의 2년간 소송에 매달리느라 사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정희야,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어.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고 가끔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하소연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그건 여보가 선택한 결과예요. 제가 도와드릴 이유는 없어요. 선영이는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수원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6개월 만에 문제가 생겼어요. 민호야, 우리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어. 어쩔 수 없어. 물가도 오르고. 내가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60세에 뭘 할 수 있을까? 글쎄, 요즘 나이 많은 사람 뽑아주는 데가 많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선영이는 결국 마트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30년 교직 경력의 명예퇴직 교사가 60세에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예상했던 소식을 들었어요. 정희 씨, 민호 씨가 선영 씨랑 헤어졌대요. 그렇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서로 탓하기 시작했다던데요. 결국 선영 씨가 먼저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로맨스가 가능하지만 현실적 어려움 앞에서는 그런 감정도 금세 식는 법이니까요. 남편은 혼자 수원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테지만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선영이는 고향인 광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60세의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것도 본인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좀 안 됐다는 생각 안 들어요? 동네 분이 물었어요. 안 됐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동정하지도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각자 선택의 결과를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들과는 정반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서초구 아파트와 위자료로 경제적 걱정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68세에 시작한 혼자만의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어요. 먼저 집을 새롭게 꾸몄어요.
오랫동안 남편 취향에 맞춰 살던 집을 완전히 제 스타일로 바꿨거든요. 밝은 베이지 톤 벽지에 화사한 커튼,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좋은 오디오도 샀어요.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들을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친구들과 만나고 수채화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희 씨 68세에 시작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림 실력이 늘고 있어요. 선생님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랫동안 숨어 있던 재능을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건강 관리도 더 신경 쓰게 됐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잘 와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나이 든 분들이 많아서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마음의 평화였어요. 오랫동안 남편 눈치를 보며 살던 제가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이혼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우연히 남편과 마주쳤어요. 동네 병원에서였는데 남편의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71세라는 나이가 더 들어 보였어요. 정희야, 이노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민호는요? 나는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후회요? 정희야, 내가 정말 바보였어. 좋은 부인이 있었는데 선영이는 결국 돈이 없어지니까 떠나더라. 그렇게 되었군요. 정희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나는 정말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야,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희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민호야, 선택은 되돌릴 수 없어요. 민호도 본인만의 길을 찾으세요. 71세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어요. 요즘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외롭기보다는 자유로워서 좋아요. 정말 그래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거든요. 작년 가을에는 독서 모임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돈 아깝다며 반대하던 여행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는데 동네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기뻤어요. 정희 씨 그림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68세에 시작해서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건강도 더 좋아졌어요.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정상이고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아졌어요. 좋은 변화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했거든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 그림 교실 동기들, 요가 수업 친구들. 결혼 생활 때보다 훨씬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어요. 특히 독서 모임에서 만난 72세 박 선생님과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박 선생님도 5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셨는데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희 씨, 우리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니 참 신기해요. 그러게요. 70세에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지금까지의 일을 돌이켜보면 저는 그 사건에 감사해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만약 남편과 선영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남편 눈치를 보며 억압받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 재능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진정한 자유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가끔 궁금하기도 해요. 동네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사람은 아니에요. 선영이는 광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60세의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것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사람들이니까요. 오히려 저는 그들 덕분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68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70세가 된 지금 동네에서 소소한 인정을 받고 있고 진짜 좋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67세에 진실을 마주했고 68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70세에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그때 모른 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계속 속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진짜 제 모습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한 덕분에 70세에도 이렇게 새로운 꿈을 키우며 살 수 있게 됐어요. 70세 김정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자유롭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구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말이에요.